IT니까 이과인가? 일단 전 문과고요. 그게 대체 뭐 하는 직업이야? 선배들은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커피 타는 것만 빼고 다 한다. 그런데요, 저는 계속 살아남아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기획을 했는데요. 제가 설명한 것과 너무 다르게 개발된 게 많은 거예요. 엄청 화를 냈어요. 어떻게 정책도 모르시면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냐. 지옥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앞으로 네, 저는 이커머스 만드는 일을 15년째 해오고 있는 이미준입니다. PM, PO, 서비스 기획자. 무슨 얘긴지 이해가 바로 되시나요? 처음 제 직무를 이야기하면요. IT 업계에 계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게 대체 뭐 하는 직업이야? IT니까 이과인가? 일단 전 문과고요. 저희 엄마도 아직 제 직업을 친척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시기 힘들어 하십니다. 제가 처음 이 직업에 됐을 때 기획자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선배들은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커피 타는 것만 빼고 다 한다. 감이 오시나요? IT 서비스 만들기 위해서는요,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개발을 위해서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디자인도 필요해요. 그래서 개발자와 디자이너 이 두 분만 계셔도 사실 어떤 서비스 하나를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항상 복잡한 문제가 터지고 회사는 리소스가 부족해요. 서로 다른 전문가들이 최상의 결과를 내려면 일할 대상과 그 환경을 설계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필요하면 이제 커피도 탈 수 있습니다. 협업을 위해서라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기획자인데 뭘 만들었냐 궁금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은 뭐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만들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진두지휘했듯이 기획자라면 너 뭐 만들었니? 라는 얘기를 필연적으로 하시는데요. 이 서비스 전부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현실 기획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 15년 동안 이커머스를 만들었지만 제가 다 통째로 만들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서비스는 0개, 0개예요. 주문 시스템만 만들거나 뭐 취소 교환 반품 같은 클레임 처리만 만들거나 상품 등록하는 페이지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계속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 살아남아 있다는 건 강하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제가 이 IT 업계에서 문과생 출신이면서 동시에 이 IT를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 살아남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요, 매일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랑 대화를 하고 요구를 조율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사람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계속 말을 하는 일이 대다수예요. 필연적으로 모두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도록 제가 그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 기획자로서 역할을 잘한다는 기준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높은 성과, 그런 것들이 아닌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 기준이 협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여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2년 차 때였어요. 아주 어릴 때죠. 상품을 등록하는 시스템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만드는 거라고 하면 화면에 보이는 화면을 구성을 하고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정책이 더 많은 프로젝트도 존재합니다. 저는 뒤에서 복잡한 정책과 규칙들이 정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됐고 저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기획을 했는데요. 막상 테스트 과정을 하게 됐을 때 제가 설명한 것과 너무 다르게 개발된 게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오류투성이었습니다. 그때 어땠을까요? 제 반응이. 저는 그때 정말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개발자 두 분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어떻게 정책도 모르시면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냐. 여기까지 진행되는 동안 왜 내 기획안을 제대로 보지 않으셨냐. 이런 걸로 막 화를 냈던 거예요. 그 표정에 제 분노가 다 드러나 있었고 제 팀 위에 팀장님한테 가서도 막 일렀어요. 개발자분들이 이러면서 막 화를 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제대로 된 대처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기획자들을 보면은요, 목표를 향해서 불도저처럼 달려가요.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그래서 끝내 쟁취하죠.
저는 그 프로젝트를 오류 다 수정시키고 배포했어요. 의기양양하게.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다른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또 그 개발자분들이랑 해야 되는 거죠.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기획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미 서로 말도 하기 싫은 상태예요. 제가 뭐라고 하면 아 그래요 라고 하는데 내 말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저도 그분들 얼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회의실 분위기가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앞으로 하루 이틀 일할 거 아니고 10년, 20년 이 업계에서 내가 일을 해나가려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제 미션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프로젝트의 완성도도 높여야 된다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이만큼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개발자분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신 것도 제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개발의 입장을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제 요구사항만 얘기할 게 아니라 같이 기획을 만들어 나갔다면 그분들도 이해도가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일을 못한 사람은요,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하고 나의 얘기만 내 속에서 했던 기획자인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하는 프로젝트를 잘 오픈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을 위해서 관계 정리도 필요한 거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 간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 그게 결국 프로젝트가 잘 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부터 고쳐 나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배운 게 뭐냐?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획자가 일을 잘한다는 그 기준이 계속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넓은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목표를 알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IT 서비스를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쪽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법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커머스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광고법, 정금법 이런 다양한 법들이 저촉되는지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쓰려고 할 때도 법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무팀하고 협업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저희가 생각했던 기획대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케이스가 바로 이벤트를 만들고 싶을 때 기획자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바로 신청 완료를 높이는 건데요. 그러려면 그냥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환율이 좀 더 높아질 테니까요. 법무팀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벤트 접수 완료율 높이기 위해서 동의 체크박스는 기본적으로 체크된 상태로 만들려고 해요. 그럼 법무팀은요, 표정이 엄청 어두워지면서 리스크가 있어서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경험이 없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완료율 높여야 되는데 그럼 리스크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 대안도 없고 그냥 반대만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법무팀이 기획자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법무팀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일해오면서 제가 그 기준이 무엇이었던가에 대해서 좀 알겠더라고요. 법무팀은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그들의 역할이었어요. 기획자는 완료율을 높여야 되지만 법무팀은 리스크를 발견을 하는 거지 대안을 제시해주는 게 법무팀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법무팀 때문에 못해요 라고 상의자에게 이르듯이 말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죠. 리스크를 인지를 했다면 리스크를 어디까지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또 다시 찾아내는 건 기획의 몫이었어요. 법무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과 기획 추진에 대한 역할을 기획이 중심을 잡아줘야 그 다음에 더 좋은 대안이 나온 거였습니다. 여기서 얻은 제 교훈은요. 법무팀이 방해자가 아니라 리스크를 발견한다는 것. 이건 결국 각자 다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희는 그냥 각자 다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를 알고 나니까 이 협업이 훨씬 더 유연해지고요. 제가 잡은 목표에도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협업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바이브 코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I로 이렇게 뭔가 자연어 형태로 말을 지시하면 바로바로 프로그램을 짜서 구현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자분들도요, 이전에는 개발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생각을 막 텍스트로만 설명을 하던 것들을 조금은 구현을 해서 실제 테스트를 해보고 개발자랑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 주니어 기획자분이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고민 상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니어 기획자분이 본인이 AI 코딩 툴로 아이디어를 구현하신 다음에 개발자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개발자분들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공식적인 기획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별도의 언지 없이 마치 개발자들이 사전에 해야 되는 역할을 본인이 했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개발자의 영역을 침범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어떻게 조언을 드렸냐면요. 만약에 사적인 자리에서 먼저 본인이 만드신 코딩했던 그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제가 제 기획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봤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훨씬 분위기도 좋아지고 전달하고 싶었던 개발 아이디어도 훨씬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협업자들 중에는 전문 영역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법무도 그렇고 개발도 그렇고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기획자가 전문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존중의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존중의 기술이란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나 정보는 주되 나의 주장을 강요하지 않고 넌지시 제시하는 방법들이에요. 즉,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이밍, 맥락, 존중 이 세 가지가 다 지켜져야 되는 거죠. 누가 옳은가 아니면 더 많이 이야기하는가를 경쟁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의 일, 이거 되게 개발 쉬운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내려 말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많은 전문성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기획자가 혼자 끙끙거리고 기획한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나는 것도 많이 체감할 수 있었어요. 제 일의 가장 본질이 협업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란 얘기를 오늘 했는데요. 저는 그럼 성장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저희가 15년 동안 어떻게 제가 성장했다고 느낄까요? 직급이나 회사 규모? 아니면 제가 만든 성과? 저는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는 걸 제 성장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IT 업계는 뭘 해야 성공할지 사실 모릅니다. 실패가 굉장히 많고요. 그 실패를 해봐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학습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성공한 프로젝트로만 저의 성장을 체크한다면 실패한 프로젝트들은 계속 성장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성장의 지표는 한 번에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초년차에 제가 같이 협업했던 사람은 개발자, 디자이너 딱 2명이었어요. 이 버튼 색깔 이렇게 바꿔주세요. 아니면 여기 위치를 좀 변경해 주세요. 작은 저희 기능단이라고 하는 피처만 기획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제가 최근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 채널에 포함된 사람 수를 세봤더니 155명입니다. MD, 법무팀, 개발자, 디자이너, CS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제가 기획한 내용을 가지고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각자 다른 상황, 다른 목표, 다른 책임을 가진 150여 명의 분들이 서로 논의하고 질문하고 자신의 일을 정리해요. 제가 하는 일은 그분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전달하고 목표를 설명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서로의 영역을 지켜드리는 일입니다. 저는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사람하고도 일할 수 있을 거고요. 사람이 아닌 AI하고도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저희 진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AI 시대가 되면서 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결국 협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요새 업무에서 정말 AI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데이터 팀을 잘라서 뽑아야 됐던 데이터를 이제 AI에게 부탁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개발자, 디자이너들을 만나야만 할 수 있었던 일들도 어떤 때는 제가 직접 AI를 통해서 만들어서 시간을 단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요. 지금껏 요청하고 대화를 하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상만 사람에서 AI로 바뀐 것뿐이더라고요. 만약에 AI에게 처음 사용했을 땐 저도 AI에게 명령만 했어요. 주문 이탈률 떨어지는 이유를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요. 당연히 결과는 별로였습니다. 이거 어디다 써? 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마치 사람에게 요청하듯 합니다. 데이터팀 동료한테 요청을 한다고 생각하면 먼저 상황을 설명을 하고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을 해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보려는 게 주문 사용자 이탈 구간인데요. 그래서 이 지표들을 이렇게 묶어서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 테이블에서 뭘 가져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다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AI랑 협업하고 있는 것과 똑같죠. AI에게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껏 쌓아왔던 저의 협업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협업의 대상이 AI 에이전트가 포함되더라도 협업을 해야 된다는 건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저희 업계에서 유명한 레니스 뉴스레터라는 걸 제가 되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인상 깊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직무,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하고 해야 되는 일을 정하고 이런 거에서도 AI가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을 싱크하는 역할. 싱크 더 피플을 바뀌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AI가 얼마든지 발전을 해도 한 가지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게 AI가 됐던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됐던지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대상을 도구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로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상대방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건 가능하고 어떤 건 못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또 불안해하는지 이런 존중하는 태도로 대할 때 저희가 더 많은 대상들과 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기획자들은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무엇을 만드냐보다는 누구와 함께 만드느냐가 이 AI 시대 커리어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협업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준이었습니다.